일단은 근데 사실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좀 465페이지 차례인데 그 전에 본 것처럼 그 저당권이 있는데 특히 뭐죠? 전세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에 대해서 감유가 들어오면요. 이걸 어떻게 돈을 줘야 되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주고 압류를 풀거나 취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464페이지에 있는 뭐 변제를 돈을 갚거나 당연히 돈을 갚으면요 압류를 취하겠죠.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아까 어음수표 같이 그 배소로 그죠? 배소로 양도할 수 있다. 근데 그와 달리 배소 금지가 된 것은 법원에 압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집행관이 가서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점유가 돼야만이 압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항에 그 압류 명령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 가가지고 압류 집행을 위임을 하면은 집행관이 마치 동산을 뺏어오는 것처럼 동산의 인도 청구권 집행에 준해서 집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죠? 그 증권을 뺏어서 점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효력은 이때 압류란 것은 제함 채무자의 송달시가 아니고 집행관의 점유를 했을 때가 압류가 있다. 자, 이제 아까 봤듯이 뭐죠? 우리가 압류의 효력은요. 자, 압류의 효력의 범위는요. 압류의 효력 범위는 뭐라고요? 전부에 있다. 그래서 A1이 B에 대해서 압류했으면 요 BC 채권 이 전부에 대해서 요만큼 가지고 전부에 미친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전부란 말은 일본의 목적 채권 전부라는 뜻이에요. 자, 1번. 우리가 압류의 효력이라는 것은 물론 그 채권자가 집행 채권과 비용 범위로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그 압류할 시점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목적 채권, 즉 피압류 채권 전부에 미치는 거다. 따라서 목적 채권에 보다 집행 채권의 수가 적더라도 집행 채권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 압류에 관해서 특히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액수를 특별히 제한한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치는 거다. 또 그리고 이미 압류가 경합됐을 때, 이미 압류가 경합됐죠? 그때는 그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압류가 여러 명이 이렇게 경합됐을 때는 전부가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채권의 압류가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채권 일부가 압류하고 또 나머지를 초과해서 압류했을 때, 그러면 예컨대 압류 경합 상태에서 각각 두 개죠. 먼저 온 압류하고 뒤에 온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 그죠? 따라서 압류 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 채권이냐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 채권을 압류했을 때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해서 발화해진 결과 압류가 경합됐어요. 그럴 때는 각각의 압류는 그 압류의 효력의 발생 시기를 특별히 제한해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각각의 압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하는 계속적 수입 채권에 대해서 전부에 미친다.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압류한 압류라도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 채권까지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전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뭐 1월 달부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이렇게
그러면 A1이 이렇게 압류했어요. 얘는 이때 압류했어. 늦게. 얘는 이때 했어. 그러면 첫째는 뭐죠? 이 A2도 그죠? 이 A2도 요 A1도 A1은 이 이후에도 계속 압류가 미친다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A1이 그러니까 야 나는 이만큼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이 갖는 거예요. 늦게 더라도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거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것까지도 전부 미치는 것이지 뭐 먼저 압류했다고 다 갖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채권자 평등과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일부 압류 어때요? 일부 압류할 수 있죠. 물론 압류할 때 그죠? 이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 압류란 말은 지금 여기가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 그러면 이게 얼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이거 10억이야. 그럼 다 압류할 수 없잖아.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AY라는 사람이 지금 7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했어요. 근데 이게 1억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7천만 원만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압류해달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모르니까 그냥 전부 압류해요. 근데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일부 압류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때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고 7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생기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항에 이번에 그 압류 명령에는 그 제한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일부 압류로서 그 목조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번 더 봤자 일부에 압류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서 다시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땐 전부 미쳐. 보세요. 얘가 7천만 원 압류했더니 A1이 A2가 7천만 원 또 압류했어. 그러면 아까 이 A1은 처음부터 특정했어요. 나는 이게 10 중에서 이만큼 7천만 원만 압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도 7천만 원 압류했어. 그러면 이때는 과연 7천만 원 가지고 놀아가는 거냐? 아니겠죠? 일단 전부 다 하죠. 전부 다. 얘도 7천만 원으로 넘어가요. 자기가 7천만 원입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놀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 경험이죠. 그래서 1번에 완자 1번에 이게 압류의 확장이다. 확장이다. 자기가 처음에 일부 압류했지만 나머지 사람의 압류가 들어오면요. 압류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돼. 일부가 아니고 전부로. 그죠? 그게 251조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압류가 발생된 다음에 새롭게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봤던 거 하나 더 볼까요? 판례. 수급인이 보수채권에 대해서 이 공화대금이죠. 보수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에 대해서 채무자나 제함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즉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 압류한 후에도 그 도급계약이 해지했을 때는 당연히 그 도급계약에 따라서 발생된 보수채권에 미리 압류한 것은 꽝이죠. 그건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그죠? 자, 밑에 2번 볼까요? 2번에. 그러면 도급계약이 해지하기 전에 수급인의 그 보수, 1억이다. 1억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확정됐어요. 그죠? 이미 전부를 해왔어. 근데 그러면 그 효력이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하고 제함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자, 3번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압류라는 것은 주된 채권에만 압류하면요, 종된 권리에는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압류를 해놓으면요, 압류 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또는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그냥 압류가 미치는 거예요. 특히 담보채권에 대해서 그 담보권에도 압류에 미치는데 이때 이자에 대해서는 압류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미치니까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는 압류권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압류 전과는 별개다. 물론 그 4번의 장래 채권도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5번에 그 피압류 채권대에 있는 기초적, 아까 그것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압류를 했더라도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채권에 기초되어 있는 그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는 변동될 수 있어요. 이 계약을 깰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꽝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에 예컨대 월급 같은 경우 계속적인 법률 관계에 근로를 하는 데서 압류했어요. 그러면 기본 관계가 동일하다면은 그죠? 유지되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전근을 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래도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제함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죠. 예컨대 제함 채무자가 뭐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도 포괄승계, 즉 뭐 합병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또 보조병역 같은 거, 물론 개인 같은 경우는 상속할 수 있죠.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바뀌면은 그 압류의 효력은 꽝될 수 있다 이거예요.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임대료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나중에 임대가 끝냈대. 끝나고 임료채권이 불법 행위로 바뀌었다든지 손배로 또 종업원인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했더니 걔가 퇴직을 하고 이번엔 새롭게 알바로 고용했대. 그러면 압류 미치는 거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이 앞에 압류 효력이 새로운 손해배상 채권, 새로운 고용관계에 있는 알바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압류를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집행면탈 땐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과하는 경우들 압류 금지 봤었고요. 아까 압류에 대한 확장이 봤었어요. 하나 더 보면요. 자, 7번은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압류가 됐는데 그 다른 채권이 또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이 행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후행하는 압류 등이 선행하는 일부 압류를 초과해서 발령될 때에는 그때는 전부의 각 채권도 전부에 미친다. 즉 예컨대 처음에 1,000만 원에서 압류했는데 그 1,000만 원 예컨대 피해 압류 채권 1,000만 원인데 선행하는 압류가 300만 원이고 그 뒤에 들어온 압류가 800이면 앞에 있는 300도 1,000만 원으로 뒤에 있는 800도 1,000만 원으로 전부에 각각 1,000만 원으로 미치는 게 이게 압류의 확장이에요. 뒤에 놈이 확장시키는 바람에 같이 확장돼. 그죠? 그래서 그것이 235조 1항의 확장이다 이거야, 확장. 그러니까 일부 압류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초과 돌아버리면 그죠? 그것이 확장이다. 그러나 체납처분은요,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확장이 안 됩니다. 볼까요?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특정된 부분만 미쳐요. 세금을 더 받아갈 수는 없어요. 세금은.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죠? 지금 이거죠, 아까. 지금은, 자, 확장이라는 개념을 잘 볼까요? 다시 한번. 자,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A1이 자기는 300만 원만 받겠다고 처음부터 청구를 했어요, 이렇게. 요거를. 그러면 당연히 300만 원만 받는 게 마땅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2가 갑자기 800만 원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이미 이 목적 채권을 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거에 뭐라 합니까? 넘는 거를 우리는 압류가 경합됐다. 즉 C가 압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돈 가지고는 줄 수 없는 거야. 만약에 A2가 500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300 줄 수 있죠? 이건 경합 아니에요? 이건 경합 아니야.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 A3가 또다시 이렇게 500 들어왔을 때 이제 경합이 돼요. 그때는 3명 다 1000만 원씩 갈 수 있어요. 그러면 C가, 야, C가 그럴 거냐? C가 딱 와가지고, 야, 800이지, 지금? A가 와가지고, A1이 와가지고, 야, 1000만 원 줘. 그러면 C가 그냥, C가. 야, 네가 결제문 보낼 때는 300 보낸 거 아니야? 300 써놓고 왜 1000만 달래?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야, 그래요? 너 그러면 235조 1항 봤어? 얘가 들어오면 너 확정이거든?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조문에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좀 이상하죠? 아, 이게 말되지 않고, 그래. 그래서, 그게 확장이다. 자, 8번. 초과 압류. 자, 채권 압류는, 그렇지만 압류는, 자기가 받을 금액과 비용만큼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원칙이죠. 따라서 초과 압류 금지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러 개의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을 동시에 압류할 때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초과 압류 금지라는 것은 여러 개의 종류 채권, 다른 종류 채권을 동시에 압류할 때 동시에 압류할 때 되는 거예요. 즉 압류될 채권이 하나일 때는 그 압류될 채권이 집행법 채권보다 초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잠깐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우리가 아까 1000만 원이죠. 그러면 하나만 압류해. 여기 이게 이제 내 건데 뭐 2015년 5월 7일 날 공화대금 채권이 있대. 보일러 수리한 거야. 보일러 수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 A1이 자 300만 원을 압류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뭐라고요?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의 압류가 된 걸로 봐요. 즉 압류 보면 확장이에요. 이렇게 한 개 있을 땐 돼요. 그죠? 되죠? 그러면 의문이가 아니 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3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다 압량을 보겠다고? 그럼 얘가 추심 받으면은 얘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C 때문에 그래요. C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IMF 때 보세요. IMF 때 압류가 들어오면요. 계속 들어와. 서양이.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걸 대비해서 얘한테 줄 수도 있다. 특히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많다 그러면요. 이 중에 한 명 주면 인내끼리 놀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 얘가 귀찮으면 야 삼성이고 얘 300원 이게 또 이렇게 있으면 얘 주면 야 니네가 놀아가자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개인끼리는 이렇게 주면요. 얘가 그래 짜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때는 공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얘가 공탁을 하거나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주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있을 때는 이건 초과압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B 시채권이 자 보세요. 이게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월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금도 있어. 근데 얘가 300만 원 가지고 300을 해. 이건 초과예요. 이건 초과해야 돼. 900이니까. 초과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 하면 안 돼. 이게 310밖에 안 되더라도 900이라도 이건 초과압류예요. 뭐라고요? 동시에 할 때. 그러니까 법무사는요. 법무사 어떡합니까? 법무사는 따로따로 해. 각자 하나씩 했다가 어느 하나 압류되면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법무사는요. 같이 하면 안 돼. 동시에 압류하면 판사가 그래. 판사가 동시에 하면 그래. 300만 원.
아니, 너 그러면 범위를 정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300, 300, 300 합류할 거라고 정하면요. 그래요. 법판사는 이건 동시에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거 100만 원, 이거 150, 이렇게 50 이렇게 네가 정해 빨리. 그러면 얘가 100만 원, 150, 이 중에서 100만 원, 이 중에서 150, 이 중에서 50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 장에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한테 예컨대 1000만 원 받을게 했어. 근데 은행을 어떤 은행인지 몰라. 그래서 일단 10개를 해야 돼. 그러면 동시에 하려면요. 각 은행에 C1부터 C10까지 은행에서 쭉 해가지고 100만 원씩 10개 하거나 얘 8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초가 되면 초가 합류예요. 이게 싫으면요. 이게 싫으면 하나하나 하면 돼. 한 건별로. 그래서 거기 잘 보세요. 조문은 이 양의 초과합류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같은 종류. 예컨대 은행재금 채권, 또 다른 종류 채권을 동시에 주시고 동시에 할 때 초과합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할 때는요. 하나 할 때는 초과할 수 있어요. 하나 할 때는. 아셨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문장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문장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휙 지나가면요. 안 돼요. 그죠? 그럼 문제가 안 풀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집행이 어려운데 특히 채권 집행이 그래서 어려워요. 약간. 근데 그것도 이제 많지 않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까지 보시면 또 끝나요. 또 이제. 그러면 3번에 만약에 판사가 모르고 초과압류 해줬어. 그럴 수 있어요. 초과압류 해주면 또 땡큐야. 근데 즉시 항고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안 하겠죠? 안 해요, 보통. 그죠? 예. 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전제로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번에 그 압류 금지 물건 배웠거든요. 이번에는 끝으로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요. 요런 거를 압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보면요. 1항에 다음과 같은 8개의 압류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 수도 있어요. 볼까요? 1번, 부양료나 유족, 이거 압류하면 못 먹습니다. 그죠? 두 번째, 구호받은 거야. 안 되죠? 병사. 이래 병사는 알겠죠? 이거 얼마 받겠어? 병사. 직업군인 아니에요. 그냥 병사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월급이에요. 그 유명한 4호에 246조 1항 4호의 임금채권입니다. 근데 여기에 임금채권은요, 옛날에는 임금채권은요, 2분의 1 압류금지였어. 그래서 300만 원 받거나, 400만 원 받거나, 600만 원 받거나, 1000만 원 받거나, 무조건 2분의 1 압류금지였어. 근데 이걸 바꿨어.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2분의 1 더 압류할 수 있잖아요. 내가 2천만 원 받아. 그러면 2천 보세요. 2천만 원이 월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2분의 1 해도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살잖아요. 내가 150만 원 월급이야. 75만 원 압류했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00만 원 기준으로 6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2분의 1 더 압류해요. 내가 쓸 때 좀 압류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볼까요? 자, 4번. 원칙은 2분의 1이에요. 자, 볼까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서 압류 금지. 끊었죠. 그런데 예외로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써놓으세요. 150만 원. 150만 원도 못 미칠 때는 압류를 할 수 없어요. 또 이번에는 그건 이제 없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것은 뭐야? 뒤에 표준적인 생계비는 뭐냐면요. 이건 있는 사람. 적어도 600만 원 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보세요. 150만 원 받는 사람의 생계비하고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의 생계비는 달라요. 적어도 1,000만 원 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400원 가져야 살아. 그잖아요? 평소에 한 1,000만 원 쓰던 사람들은요, 400만 원만 줄여놔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적인 생계비를 고려해요. 그래서, 고려해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를 기준으로 해요. 그 밖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거. 이때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명예퇴직금도 해당됩니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퇴직금 같은 거를 일시에 받았을 때는 2분의 1 압류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연금 받아요. 근데 퇴직연금은요, 판례가 전부 압류금지야. 지금은요, 퇴직연금은요, 전부 압류금지 바뀌었어요, 판례가. 전부 압류금지. 뒤에 나와요. 됐죠? 이게 제가, 뒤에 나옵니다. 그죠? 바로 밑에 있네요. 나오죠? 예. 바로 밑에 예, 바로 밑에 판례, 2014년 1월 23일 날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다 연금, 그잖아요. 이게 연금 거기가 압류하면 큰일 나버리니까 전액 압류 금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퇴직금 나오면 돈 줄게, 돈 빌려줘. 그러면요, 막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죠? 이제 연금 주면 못 받아. 압류 없잖아. 그죠? 예. 하여튼 6번에, 자, 볼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자, 주택임대차, 유명한 조문이죠? 주임법 8조는 뭐예요? 우리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시행령에 있는 최우선 변제죠? 서울 같은 경우 얼마일까요? 3,200. 3,200만 원 압류줍니다. 주택일 때, 주택. 상가 아니에요? 주택만 그래요, 주택만. 그리고, 자, 7번, 8번이 들어왔어요. 이 7번, 8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이게 2010년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보험금 같은 경우 요즘에 보험 많이 듣습니다. 보험에요. 근데 보험금을 들으면요. 보험을 내가 5년, 10년 들었어요. 그러면 해약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약금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되면 만기해약금, 중간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금도 보험금 나름이지 내가 수술비야. 그건. 내가 수술 받으려고 하는 보험. 내가 지금 암보험 들었는데 암보험 들었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그나마는 1,000만 원을 압류했어. 그러면 수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조문해 보세요. 7번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보장성, 두 가지예요. 저축성이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금일 때는 가로 안에 그것이 중간에 해약해서 받은 돈이든 만기가 다 돼서 받은 돈이든 가로 안에 만기 환급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보험금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야.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압류금이다. 얼마일까요? 1,000만 원까지 압류금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압류금지에 대한 것들은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뒤에 보고요. 끝으로 8번에 이번에는 한 달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그것이 뭐 예탁금, 우편금인데 아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려면 적어도 150만 원 최소한도 있어야지 안 불안해. 근데 그것마저 압류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8번이 주로 1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 8번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7월 달에 6일 날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또 고쳤어요. 그래서 시행됐는데 그게 왜 들어왔냐면 언더라인에 보장성 보험금하고
생계 유지 예금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압류 금지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가번의 생계 유지에 대한 거로서는 과거에 120만 원을 150만 원 압류 금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옛날 책에 120만 원이 많이 나와요. 그건 150으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뭐 수술하거나 또는 죽잖아요. 그러면 생계비나 장례비가 대부분 한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압류하면 장례 어떻게 지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사망보험금 중에서는 1,000만 원 이하는 압류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죠? 다만 이때 1,0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비가 700이다. 그러면 700만 원만 압류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공식이 보세요. 가로 안에 실제 지출한 거, 실제 지출한 그 치료비를 거기에 2분의 1까지만 압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설사 3번처럼 계약을 해지해서 또 만기가 돼서 된 것도 적어도 만약에 그것이 150만 원 이하였다. 이거는 만기 환급금이 120만 원이야. 그러면 아예 압류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끝으로 예금도 120만 원 이하일 때도 압류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70 페이지인데